안녕하세요. 저 박성철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저번까지는 제가 그 K-스위지 대표로 계속 이렇게 공감 준비하고 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정작 저는 공감에 처음 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떨리네요. 예, 오늘은 좀 유행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저희 회사 동료가 구글 트렌드를 좀 검색을 해보더라고요. 저희 회사에선 Node.js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발하면서 계속 학습하고 또 문제 있으면 해결하고 하는 과정에 있고요. 얼마나 루비를 많이 쓰나, 죄송합니다. 노드를 많이 쓰나 지금 장난삼아 검색을 했는데요. 맨 위 빨간 게 루비 on 레일즈고요. 중간에 노란 게 노드입니다. 세 번째가 장고네요. 예, 장고 그 밑에 바닥을 기고 있는 게 플레이랑 그레일즈라고 그루비로 만든 프레임워크이죠.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드가 나온 지가 3년 채 안 됐잖아요. 연수로 3년째 된 건데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게 참 놀랍죠. 특히 그 지역별로 보면 한국에서 그 노드가 루비 on 레일즈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냥 앞서는 게 아니라 불쑥 튀어나와 있죠. 뭐 검색이 잘못된, 뭐 구글 트렌드가 통계를 잘못 낸 걸 수도 있고 제가 검색어를 잘못 입력한 걸 수도 있는데 뭐 노드 JS로 검색하면 뭐가 나올까요? 모르겠네요. 예, 좀 놀라운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주변에 여러 명들한테 하면 뭐 쓰는 사람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오늘은 그 Node.js를 뭐 개발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제가 낚시성으로 제목을 뭐 자바에 대한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노드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다른 기술들이 인터넷에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세 배울 수 있는 것들이고 또 노드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저서로 국내서로 2권이나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뭐 인터넷으로 많이 그 발표 자료나 비디오들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왜 노드가 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자바 프로그래머들한테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 Node.js 코드인데요. 혹시 Node.js를 공부를 해보신 적 있으신 분, 그냥 잠깐 코드라도 꽤 되네요 생각보다. 예. 실제 업무에 쓰시는 분도 계신가요? 세 분? 예, 아우, 고봐요. 많이 쓰잖아요. 근데 손 안 드신 분이 훨씬 많으니까. 이건 진짜 뭐 거의 다 들으실 것 같은데 jQuery나 이런 걸로 AJAX 프론트엔드 개발해 보신 분? 수줍어하시네요, 다들. 예. 뭐 조금이라도 자바스크립트를 해보신 분은 금세 뭐 그렇게 특별히 어색한 게 느끼지 않을 코드인데 그래도 혹 모르는 분들 있을 테니까. 예, Node.js는 뒤에 JS처럼 자바스크립트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좀 특별한 게 있죠. require net. 그래서 모듈화가 구현되어 있어요. 뭐 이거는 command.js라고 하는 건데요. Node.js랑은 상관없지만 어쨌든 그걸 받아들여서 모듈화를 적용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서버 사이드 쪽은 조금 엄밀성이 서버 사이드 작업은 좀 엄밀성이 요구되는 부분인데 모듈화가 없으면 코드가 굉장히 짬뽕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바 개발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한 부분이다. 물론 이제 jQuery 같은 걸로 사용을 해보신 분은 또 어느 정도 익숙해지겠지만 그 펑션을 패러미터로 넘깁니다.
뭐 이런 거를 뭐 1급 펑션, 뭐 퍼스트 클래스 펑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함수를 일반 변수처럼 패러미터로 전달하고 또 리턴 값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노드.js는 많이 활용합니다.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좀 무서운 건데요. 일반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은 소켓이 뭔지 모르죠. 일반 자바 개발자들도 소켓 다룰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소켓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두렵죠. 하지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일반 여태까지 소켓 프로그래밍 책들을 봤을 때 뭐 굉장히 뭐 이상한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뭔가 처리합니다. 예, 노드.js가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익숙하면서도 두렵지만 쉬워 보이는. 예, 노드.js가 어떤 거냐? 자바스크립트로 고용량 서버 네트워크, 제 화면에 안 나와요. 예, 고용량 네트워크 서버나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또는 플랫폼입니다. 프레임워크라고 하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뭐 둘 다 프레임워크나 플랫폼이나 다 모호한 단어니까 예, 그래서 쓰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와 그 커먼.js를 구현해서 쓰고 있고요. 비동기 I/O라는 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걸 굉장히 추상화를 잘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도 비동기 I/O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벤트 기반 단일 스레드 동시성 처리. 예, 이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흔히 이제 처음부터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노드.js는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프레임워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약간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웹뿐만 아니라 그냥 TCP/IP, 뭐 에코 통신도 할 수 있고, 뭐 FTP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아래 좀 범용적인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레일즈나 무슨 장고나 뭐 스프링 MVC나 이런 레벨하고 좀 비교를 하면은 이거 자체로는 좀 문제고요. 이 위에 나와 있는 다른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얹어서 쓰면은 웹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풀스택이 되겠죠. 그 노드.js가 왜 중요하냐, 아니 또 왜 이렇게 주목을 끌느냐 얘기하다 보면은 C10K 문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C10K 문제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예. C10K 문제, 뭐 저기 이 어떤 사람이 저 단어 저기 발음 외울 찾느라고 힘들었는데 댄 케이글, 예. 댄 케이글이라는 사람이 C10K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장표를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서두에 이렇게 썼죠. 이제 웹서버가 클라이언트 10,000개, 웹서버 한 대가 클라이언트 커넥션이죠. 커넥션 10,000개를 처리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동안 웹이 굉장히 커졌어. 그리고 우리 서버도 굉장히 이제 성능이 좋아졌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점점점 부분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서버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를 쓰고 있어요. 쫙 쓰고 나서 하드웨어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만약에 10,000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야. 소프트웨어 문제야. 라고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짜면은 10,000개를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정리를 했어요. 뭐 이 문서 자체는 그렇게 주목할 만한 문서는 아니지만 여기에 이게 시발점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서가 언제 쓰여진 문서일까요? 이거는 이제 공개할게요. 1999년에 쓰여진 문서입니다. 예, 꽤 오래됐죠? 자, 저 점점점에 이 사람이 우리 서버가 이렇게 좋아 라고 하면서 나열했던 스펙이 뭘까요? 참고로 $3,000짜리,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 우리 엔트리 레벨이죠? 우리가 본인 쓴 이제 그 인텔 CPU 쓴 엔트리 레벨 서버의 사양이 이렇게 좋아라고 썼어요. 자, CPU만 맞춰보죠. CPU가 몇 메가헤르츠일까요?
예, 마치는 분에게 상 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예. 일기가, 예. 또, 한 세 분, 예? 800메가, 600메가, 예. 점점 내려가네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아직은 정답은 없고요. 최근, 예. 600메가 말씀하신 분한테 상 드릴게요. 예. 위대한 게임의 탄생을 드리겠습니다. 예. CPU 500메가의 램 1기가. 예. 그 다음에 100메가짜리 랜카드 6개 꽂힌 걸 우리가 3,000불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좋은 서버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10,000개를 처리 못 한다면 이거 말이 안 된다. 라고 말한 거죠. 뭐, 지금 기준으로 얘기한다면은 한 10만 개 정도는 도전해야 될 문제겠죠. 굉장히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아파치, 우리가 많이 쓰는 아파치 웹서버가 이제 디폴트로 프리포크 모드인데요. 이 프리포크 모드에서 최대 워커의 개수가 256개로 하드 코딩돼 있어요. 그 이상 올리려면 컴파일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00개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시겠죠. 지금도 이제 그 워커 모델로 바꿔서 스레드를 사용해도 저 정도 숫자로 올라가기 힘듭니다. 뭔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게 예상이 되시죠. 예. 그래서 시스템 K 문제 그 문서를 보면은 뭐 굉장히 긴데 여러 가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가 스레드를 사용하는데 스레드 하나당 클라이언트 하나씩 쓸까 대응할까 아니면 스레드 하나가 클라이언트를 여러 개를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문제와 비동기 IO를 쓰면 또 성능이 좋지 않을까 두 가지 문제를 보통 얘기해요. 비동기 IO야 그냥 이제 OS가 제공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쓰면 되고요. 그 클라이언트 제어하는 부분이 우리의 관심사인데요. 맨 처음에는 프로세스 하나당 클라이언트 하나씩 처리하자. 이 아파치의 프리포크 모드랑 비슷하고요. 기존 전통적인 유닉스에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제 스레드를 쓰자. 그 대신 스레드 하나당 클라이언트 하나 하자.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자바에서의 방식이고요. 윈도우도 이런 식으로 보통 처리합니다. 그 밑에 거는 뭐 그냥 앞에다 뭘 달고 이제 스레드 풀을 쓰자는 얘기고요.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스레드를 쓰는데 스레드 하나당 클라이언트를 여러 개를 처리하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좀 이따 다시 살펴보겠고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이겁니다. 컨티뉴에이션을 사용해보자. 이거를 이제 노드에서는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벤트 드리븐으로 처리하면 어떨까? 컨티뉴에이션 하면은 혹시 노드에 관심 있는 분은 한 달 전에 트위터에서 난리 났던 거 기억나실 건데요. 어쨌든 그 이벤트 드리븐과 비동기 IO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스레드를 이렇게 문제시 삼느냐? 조금 로레벨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로딩한 다음에 실행하면 프로세스라는 게 생겨요. 그 프로세스에는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우리 작성한 코드에는 그 변하지 않은 상수 같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문자열이라든가 이런 것들, 변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장돼요. 이게 정적 데이터라고 제가 써놓은 거고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좀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코드와 정적 데이터 들어가고 또 작동하다 보면은 변수가 생기고 객체가 생기고 막 이러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 동적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 있어요. 보통 힙이라고 얘기하죠, 자바에서. 그리고 나서 실행이 되면서 이제 뭐 어느 메소드 실행됐다, 그 다음 메소드 인버크 되면 또 그 메소드로 갔다가 그래서 내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실행이 됐는지를 저장하는 콜 스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스택에 저장이 되고요. 스택에는 이제 그 경로와 함께 로컬 베리어블 같은 것도 저장되고 좀 그런 여러 가지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디서 내가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PC가 지금 따로 카운트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인데요. 이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동시성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게 멀티 프로세싱이에요. 그래서
커넥션이 하나가 들어오고 또 하나 들어오면 프로세스 하나 만듭니다. 카피를 해요. 그거를 이제 포크라고 하는데요. 이 포크가 일어나면은 프로세스가 그대로 카피가 되기 때문에 공간을 2배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피하는 비용이 들죠. 그래서 멀티 프로세싱은 메모리도 많이 차지하고 생성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멀티 스레딩입니다. 프로세스에서 코드와 정적 데이터, 동적 데이터는 공유를 하자. 멀티 프로세스는 서로 격리되어 있거든요.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장치를 통하지 않으면. 근데 그거는 우리 가만히 놔두고 최소한의 여러 일을 따로따로 처리하려면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는 스택입니다. 스택과 PC인데 이것만 따로 복사하자. 그래서 사용자 하나 더 들어오면 스레드 하나 더 만들고, 근데 스레드에는 뭐 힙이나 코드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스택과 PC만 있어요. 최소화하자. 그래서 만든 게 스레드고, 이걸 보통 경량 프로세스라고 얘기합니다. 포크보다 훨씬 가볍겠죠. 하나 만드는데 비용도, 카피하는 비용도 얼마 안 들 거고, 또 메모리도 적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서 스레드를 비교하면 생성하는데 프로세서는 좀 느리고 스레드는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메모리도 프로세서는 많이 차지하고 스레드는 가벼워요. 아까 아파치가 256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다시 컴파일했어요. 그거를 1024나 512로 느린 다음에 컴파일했어요. 근데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파치 프로세스가 256개를 넘어서는 상황에 메모리가 다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그렇게 허무맹랑한 숫자가 아니었던 거죠. 멀티 프로세싱에선 256개 이상 넘어갈 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이제 멀티 스레드로 넘으면 좀 그게 달라지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멀티 스레드조차도 너무 무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떤 프로세스와 스레드는 메모리를 차지하고 생성 비용이 발생하고, 또 하나 여러 일이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좀 이따 볼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스레드의 최대 단점은 이 정적 데이터는 상관없고 동적 데이터를 우리가 공유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해져요. 이 스레드가 고친 걸 저 스레드가 안 바뀐 줄 알고 가져왔다가 뭐 프로그램에 버그가 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그는 DB 락하는 것처럼 잠그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또 병목이 돼버립니다. 잘못하면 데드락이나 라이브락이 걸리기도 하고요. 요 밑에 제가 스레드가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걸 쓰려고 계산을 한 게 있는데요. 1기가 메모리에서 스레드가 512가 되면은 512개밖에 못 돌려요. 왜냐하면 보통 스택 하나가 2메가 정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까 256개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512 많이 개선된 게 아니죠. 512로 해봤자. 그래서 멀티스레드도 그렇게 성능을 좋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멀티스레드 방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죠. 저 밑에 회색 의자가 스레드라고 하고요. 손님이 왔어요. 그 손님 하나당 스레드 하나씩 해가지고 이렇게 앉혀놓습니다. 그런데 CPU는 동시에 한 가지밖에 처리를 못하죠. 이제 뭐 코어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개라고 하지만 이제 코어 하나당 일을 하나밖에 처리 못해요. 그랬더니 손님이 여럿이니까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를 합니다. 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일 처리해줬다, 저 사람 일 처리해줬다 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이 끝나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아요. 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계속. 그러다 보면 일이 늦어지고 사람들은 쌓이고 서버는 디도스 공격을 당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런 상태에 빠지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스레드는 일이 끝날 때까지 자리에 차지하고 있고, 자리를 차지한다는 건 메모리를 쓰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이 프로세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겠죠. 예, 이거는 이벤트 구동 방식입니다. 이제 한글로 가능하면 쓰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무리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벤트 드리븐인데요. 이건 특히 그
저희가 오늘 노드를 보기 때문에 스레드 하나만 가정했어요. 뭐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스레드가 하나일 필요는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노드를 볼 거기 때문에 스레드가 하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한 사람밖에 처리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 밑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뭐 이 창구에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조회도 하고 뭐 어디 가서 복사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는 시간에 이 사람은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CPU가 일을 안 하는 다른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때 이 사람은 제자리에 돌아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거기 가서 그 다른 일을 처리해요. 그러면은 이 창구 직원은 다른 팩스 부탁하고 나서 다른 사람 일 처리해주고 또 팩스가 오면 또 원래 사람 불러가지고 그 사람 걸 처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모델에서는 CPU가 가만히 있죠. 한 사람만 한 스레드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내부적으로 일어나긴 해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호출할 때만 가가지고 잠깐 일 보고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나면 집에 가겠죠. 만약에 웹서버에서 요청이 2개가 왔다고 하죠. 요청 1과 요청 2입니다. 근데 요청 1과 요청 2는 같은 작업인데요. 처음에 뭐 CPU를 막 쓰다가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파일을 가져와요. 리드 파일로 써버렸네. 그러면은 로컬 하드에 있는 어떤 파일을 읽어요. 그다음 다 읽어진 다음에 그 파일을 뭐 처리해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그런 로직입니다. 이걸 이벤트 드리븐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런 식 밑에 두 번째 막대 있죠. 나란히 써 있는 첫 번째 일을 먼저 시작을 했겠죠. 요청이 왔으니까 처리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두 번째 일이 왔어요. 하지만 난 아직 첫 번째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첫 번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일이 다 끝나기 전에 파일을 읽는 일은 다른 애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비네. 그럼 두 번째 일을 해야지 하고 두 번째 일을 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일도 파일을 요청하는 순간에 보니까 첫 번째가 요청했던 파일이 읽혀졌거든요. 그럼 그걸 읽어서 처리한 다음에 끝냅니다. 그래서 또 그 두 번째 것도 처리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이제 스레드를 사용하고 블럭 IO를 사용하면 이제 중간에 그 파일을 읽는 동안에도 다른 일을 못 하니까 첫 번째 일 처리하느라고 계속 기다렸다가 두 번째 일을 계속 처리한다라고 Node.js 를 설명하는 성능이 좋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은 그리는데 이거는 잘못됐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바보처럼 처리하진 않고요. 블록 IO라고 하더라도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진 않아요. 그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납니다. OS의 스케줄러가 굉장히 지능적이라서 우리 보통 그 오라클의 오티마이저를 믿지 않습니까? 뭐 쿼리마다 다 힌트 받으시나요? 굉장히 능력이 좋으신 거. 예.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콘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는 부분과 블럭 IO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효율적인 부분 때문에 원래보다는 좀 늘어나겠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 예측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처리할지는. 그래서 뭐 아주 효율적이라면은 그 이벤트 드리븐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타임 쉐어링이 되니까 이렇게 괜히 중간에 끊어버리고 다른 일 했다고 이렇게 필요 없이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날 수도 있죠. 어쨌든 비효율적이라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이거예요. 멀티스레드도 좋아. 그런데 우리는 하드웨어의 그 파워를 다 짜내고 싶어. 깨서 기름을 짜내듯이 다 짜내고 싶어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을 선택하자. 그 비동기 IO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시 처리량이 많을 때 컨텍스트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고속 웹서버나 메시징 핸들링 같은데 좀 많이 사용하고요. 이벤트 드리븐은 어떤 면에서 비선점형 스케줄링이랑 비슷합니다. 이건 위키피디아 검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커넥션을 물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요새 보통 리얼타임 웹 서비스라고 해서 커맷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연결을 한번 해놓고선 한참 동안 기다리다가 무슨 이벤트 발생하는 거 받아보는 그런 그럴 경우에 멀티스레드를 쓰게 되면 커넥션이 물려 있는 동안 계속 걔가 그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 Node.js 아주 좋죠. 커넥션이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일을 안 할 때는 걔는 메모리를 차지하지 않거든요. CPU나 메모리를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커넥션을 물고 있는 것, 그래서 DB를 많이 쓰는 AJAX 서버, 그 네트워크 플럭시 채팅 서버, 그다음에 노티, 그 실시간 노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그 누가 댓글 쓰면 위에 빨갛게 다는 그런 거요. 그 대용량 파일 업로드하면서 그 Node.js가 청크 단위로 데이터를 청크 단위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바 서블렛 같은 경우는 메모리의 모든 그 클라이언트에서 전송된 데이터가 다 메모리에 읽혀진 다음에야 서블렛이 실행되거든요. 근데 얘는 전송되는 순간에 계속해서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용량 파일 업로드가 가능하죠. 또 업로드 되는 동안 몇 퍼센트 업로드 됐어라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백단에서 리얼타임으로. 그러니까 아주 좋죠. 그리고 무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상태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 잠금이 일어나고 데드락이나 라이브락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핸들링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근데 이런 무상태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병목이나 이런 것들이 없죠. 그래서 이 위에 적은 이 장점들, 이걸 잘 살리려면 Node.js에 아주 최적인 거고요. 이거랑 별 상관없는데 Node.js 썼다. 그건 취향인 거죠. 뭐. 굳이 그렇게 꼭 필요성은 없는데 그래도 Node.js 좋으면 쓰는 거죠. 예. 아까 다시 한번 Node.js 코드입니다. 아까보다 좀 복잡하죠. 이거는 웹서버예요. 까만 줄로 표시된 게 처음에 실행될 때 실행되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이 코드를 실행하면 이 까만 부분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뭐 보시면 HTTP create server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죠. 그리고 listen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끝내요. 8080 포트를 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080 포트에 누군가 커넥션을 하면 그때 이벤트가 발생하고 빨간 부분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리퀘스트나 리스판스라고 하는 패러미터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URL을 파싱을 해가지고 URL에 있는 패스를 찾아낸 다음에 여기서 파일 네임을 얻어오죠. 그리고 이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일을 함수로 호출하고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냥 끝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노드가 이제 뒷단에서 열심히 그 파일에 대한 정보를 읽어와요. 그래서 찾았어 라고 이제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결과를 줍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벤트가 발생하고 펑션 그 파란색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exist 값이 넘어왔네. 근데 exist가 이게 있는 건가? 불리는 true인가 false인가 확인해보고 true면 밑에 A를 처리하겠죠. read 파일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또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파일 시스템을 막 노드가 파일 시스템을 막 뒤져가지고 파일을 읽었어요. 그러면 읽어서 이제 데이터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또 이벤트를 발생해서 또 저 펑션 부분이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이벤트가 몇 번 발생하죠? 처음에 한 번 실행하는 건 이벤트가 아니라고 보고 첫 번째 리퀘스트가 발생하고 두 번째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데이터를 찾았어 라는 이벤트가 발생하고 세 번째 나 읽을 수 있어 라는 이벤트가 발생하죠. 세 번 이벤트가 발생하고 얘는 세 번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실행되는 부분이 다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걸 처리할 핸들러를 패러미터로 주는 거를 콜백을 패러미터로 던진다고 이제 노드에서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요새는 람다라든가 클로저라든가 이런 말을 좀 씁니다. 근데 노드에서만큼은 콜백이라고 하는 게 가장 적당한 용어 같아요. 물론 클로저이고요. 클로저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렇게 노드는 여러 번 아까 제가 의자 하나 가지고 일 있을 때마다 불러서 일을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여러 번 호출해서 필요할 때만 그 코드를 실행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패러미터로 콜백 함수를 던진다 라는 거고요. Node.js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죠. Node.js는 보시면 뭐 아실 것 같은데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아주 평범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노드.js가 뭐가 대단한데 이미 있던 기술들 아니야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밑에 이벤트 루프, 이거 뭐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라이브 이벤트나 라이브 EV 뭐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있었고요. V8 같은 경우는 야채 주스가 아니죠. 그 크롬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유명해졌죠. 예, 굉장히 빠르다고 해서 우리가 크롬 브라우저 쓰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브라우저가 빠르니까. 그리고 뭐 노드 바인딩은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유틸리티들이고요. 그다음에 그에 이제 노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데요. 자바스크립트 서버 사이드에서 돌아가는 거 처음 아셨나요? 제가 좀 나이가 많아서요. 좀 이 역사를 아는데 자바스크립트가 처음 나올 때부터 서버 사이드에서 돌아갔었어요. 넷스케이프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만들 때 서버 사이드용과 프론트엔드용으로 따로따로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서버 사이드에서 돌아가던 애예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를 서버 사이드에서 돌린다는 아이디어는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V8 엔진 이미 우리 알고 있어요. 이벤트 루프도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조합해 놓은 게 멋진 거예요. 이벤트 루프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전문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C를 알아야 되고 뭐 자바의 그 로레벨, NIO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V8 우리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자바스크립트로 프로그램했더니 이렇게 쉬워졌어. 비동기 IO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쉬워지는 거야.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비동기로 프로그래밍하는 습관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AJAX 프로그래밍 하면서 우리 늘 비동기로 호출을 했었잖아요. 이게 자바스크립트 코딩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해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멀티스레드가 원래 없어요. 단위 스레드로밖에 처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성을 늘 그런 식으로 처리해왔어요. 이 문화와 이 언어의 단점이면서도 특성인 이 부분, 이게 비동기 IO 또는 이벤트 루프랑 맞춰지면서 대단한 게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노드.js 얘기를 이제 그만할 건데요. 왜 오늘 자바 개발자 커뮤니티에 노드.js 얘기를 하느냐. 요새 노드.js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지만 제가 우리 회사에서 코딩을 하도록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거의 못 보고요. 이 T자는 뭐냐면 학습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넓게 공부해야 되느냐, 깊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늘 빠지잖아요. 이걸 하나 공부하고 있으면 딴 사람은 딴 얘기 하는데 그거 모르면 바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거 하자니 지금 하는 것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이런 딜레마에 늘 빠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창간호부터 계속 보면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는 늘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게 이제 가로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기술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략은 파악하고 있는 거. 그렇지만 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파는 거. 이게 이제 T자형 학습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노드.js에 대해서 평소시에 이름은 들어봤는데 궁금한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시간은 없고 내가 할 것도 지금 바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얘기를 쭉 해보고 싶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건 중요한 건데 제가 보기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NoSQL, 클라우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죠. 그런 상황들을 관통하는 게 이제 폴리글롯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저도 몰랐던 단어인데 여러 말을 하는 사람을 이 폴리글롯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는 90년대, 2000년대 그 범용 기술을 사용해 왔어요. 그래서 범용 기술을 사용해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RDB 하나, 자바 같은 범용 언어, 많이 쓰는 프레임워크 하나, 그래서 문제들을 해결해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닥치는 문제들은 범용 기술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또는 그걸로 했을 때 아주 비효율적이어서 서비스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요새 인터넷으로 뭐 페이스북 우리는 이렇게 해결했어, 드롭박스 우리 이렇게 해결했어 이런 것들 막 자랑하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범용 기술을 사용한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뭔가 자기네들이 근본에서부터 다시 빌드한 어떤 솔루션을 사용했죠. 폴리글롯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자바로 모든 스택을 다 구현했다면 이 부분에서는 노드가 더 좋지 않을까? 노드와 자바를 혼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 부분, 이 레이어는 자바보다는 동적 타이핑 언어를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 부분은 RDB가 아니라 NoSQL을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접근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틴 파울러 같은 경우는 NoSQL이라는 말 쓰지 말자. 폴리그라스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하자라고 하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NoSQL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게 같은 것들이 아니라서 그걸 NoSQL이라고 통칭해버리는 순간 그 특성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 Node.js는 어떤 용어로 써야 되냐? 좀 전에 얘기했던 건데 이런 용도로 좀 쓰자. 그럼 좋다라는 얘기를 좀 자바 개발자들한테 얘기하고 싶고요. 근데 Node.js만 쓰면 좀 힘들다. 우리가 여태까지 개발했던 것들도 있고 그것들이 나쁘지도 않아. 어떤 문제 해결 영역에서는 아주 좋게 작동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이 들 수 있죠. Node.js로 다 가질 필요는 없으니까. 그럴 때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인데요. 첫 번째 건 가운데 메시지 큐를 둡니다. 액티브 MQ가 이제 자바 개발자들한테 많이 쓰이는데 RabbitMQ나 ZeroMQ 같은 게 요새 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럼 메시지 큐를 가운데 두고 노드와 자바가 서로 통신을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누가 일부러 먼저 호출했다 이런 게 있을 수 없고요. 근데 자바로 메시지 큐에다 붙이게 뭐하다. 우리는 이제 다른 용도로 API를 만들어놨어. 제이슨으로, REST API를 만들어놨어.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인 호출은 제이슨으로 호출하고 자바가 역으로 노드한테 알려줘야 될 부분만 메시지 큐를 쓰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구성법에 대한 그 얘기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연동하는 방법이 있다. Node.js에 대해서 학습한 다음에 그걸로 전부 넘어갈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레디스를 사용한 연동 방법이 있다는 걸 코드로 잠깐 썼는데 그냥 나중에 제 공개하면 보시고요. 시간이 없네요. 근데 노드.자바 이런 거 없을까? 노드의 개념은 좋은데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으로 넘어가기 싫어. 있습니다. 넘블럭 IO를 사용하고요. 서버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입니다. 리액터 패턴, 비동기 IO랑 결국 같은 얘기인데요. 비동기 이벤트 구동, 이벤트에 따라 핸들링을 처리해 주는 걸 리액터 패턴이라고 이제 아키텍처 패턴에서 얘기하고요. 리액터 패턴을 지원합니다. TCP, UDP, HTTP, SSL 이런 거 다 지원하고 웹소켓까지 지원해요. 다릴 스레드만 할 뿐 아니라 다중 스레드까지 지원합니다. 무료 자바로 개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희승 씨가 만들었습니다. 네티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인데요. 네티를 사용해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여기 제이보스 유저 그룹에서는 아시겠죠? 네티 프로젝트가 결국은 노드.js랑 비슷해요. 그 레이어로 기술적인 어떤 범위랑 레이어를 보면 비슷합니다. 다만 그렇게 쿨해 보이지 않죠. 보시면 여러 가지 패턴들을 써야 되고 복잡합니다. 근데 노드.js는 자바스크립트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선 문제가 있죠. 이게 HTTP 서버를 간단하게 제가 코드를 작성하는데 일단은 어지럽죠.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뵀던 그 코드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네티가 그런 건 알겠는데 네티처럼 하면서 자바스크립트, 노드.js처럼 자바스크립트도 하고 비동기 IO고 단일 스레드, 다중 스레드도 하고 여러 자바도 통합되고 노드.js는 C라서 컴파일도 하고 이게 이식성이 좀 문제가 있는데 JVM의 이식성과 안정성 성능을 계속 쓰고 싶어. 그다음에 모듈도 네티보다 좀 많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플랫폼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에 인베딩 돼가지고 인베디드 프레임워크, 네트워크 프레임워크로 쓸 수 있으면 좋겠어 라는 니즈가 있을 때 오늘 소개할 수 있는 건 벌텍스입니다. 이거는 VM웨어에서 펀딩해가지고 진행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고요. 저는 잘 그 소식을 못 들었는데 원래는 node.x였다고 하더라고요. 양심상 이름을 벌텍스로 바꿨나 봅니다. 원래 자바스크립트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뒤에 X라는 의미가 이게 뭐든지 여기에 넣을 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로도 할 수 있고 루비로도 할 수 있고 그루비까지 지금 구현되어 있고요. 앞으로 계획사로는 스칼라, 클로저, 파이썬, 코틀린까지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X는 말 그대로 폴리글럿이죠. 여러 언어를 다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 언어를 하나만 선택하면 다른 거 선택 못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모듈들마다 다른 언어를 다 쓸 수가 있어요. 그 분산 이벤트 버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이벤트 버스를 통해서 서로 연동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어떤 언어로 혼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산 이벤트 버스 때문에 박스가 여러 대 박스로 분산되어 있어도 서로 통신이 가능해요. 수평 확장성이 가능하죠. 예, 쿨합니다. 노드 따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에서 나도 노드 따라 하겠다. 근데 이 밑에는 네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네티 플러스 플러스라고 한 이유가 네티가 좋은데 거기에 좀 끌릴 만한 요소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더 쉽게 개발했으면 좋겠어. 아, 그럼 우리도 노드.js를 따라 해볼까? 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거죠. 예, 간단한 예제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예제고요. 위에 게 서버를 만들고 그 서버에서 리퀘스트가 오면은 그 파일을 읽어서 전송하는 간단한 웹서버입니다. 보시면은 노드.js랑 약간 다른 게 같은 자바스크립트지만 require를 사용해서 모듈을 읽지 않죠. 그래서 아직 common.js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메일링 리스트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common.js가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최근에 지원하겠다고 투두 리스트에 올라와 있고요. 콜백을 사용합니다. 비슷하죠, 구성은. 그다음에 밑에는 그루비 코드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그루비 코드고요. 이제 여기 보면 람다 표현식이 있죠. 그래서 어떤 콜백을 전달하는데 람다 표현식을 사용합니다. 이건 똑같은 기능을 하는 자바 코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자바는 퍼스트 클래스 펑션을 제공할 수 없기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해서 전달해야 돼요. 저기 new handler 이렇게 있는 라인이 보이시죠? 익명 클래스라는 거 옆에 바로 위에 new handler 그래서 어떤 객체를 익명 클래스를 사용해서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달해서 콜백을 대신합니다. 좀 라인 수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거의 똑같은 일을 하는 거고요. 그럼 벌트엑스 쓰면 되냐? 아닙니다. 벌트엑스 1.1이 지금 출시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마케팅 관점에서 그냥 버전을 막 올리는 것 같아요. 보면은 기본 제공되는 모듈이 몽고DB밖에 없어요. 그 DB 쪽 보면 우리 몽고DB만 쓰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가지 뭐 메일, 오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너무 없어요. 그 다음에 1.0 만들면서 노드.js보다 우리가 훨 빨라라고 하는 벤치마크를 올려서 난리를 쳤죠. 이것 때문에 메일링은 거의 제가 메일링을 옛날부터 가입해서 보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 글 올라오던 데가 하루에 20-30개씩 글이 올라오고요. 효과는 봤습니다. 노이즈 마케팅 효과는 봤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위시리스트, 투두 리스트에 보면 쭉 적혀 있습니다. 근데 돼 있는 건 별로 없죠, 아직. 그리고 노드.js 호환 레이어가 지금 별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커뮤니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혼자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버트엑스를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뭘까? 예, 아까 얘기했던 폴리글랏 때문입니다. 노드.js를 쓰셔도 돼요. 예, 노드.js 사용해서 아까 제가 그렸던 그런 그림으로 연동하도록 저희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저희도 앞단에 노드.js 쓰고 있고 뒷단에 레디스나 RabbitMQ 같은 거 통해서 뒤에 있는 자바 코드를 호출하도록 지금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 그래프는 로버트 C 마틴이 그 같은 소프트웨어 패키지 안에서
서로 의존성을 계산할 때 추상성을 얼마나 확보해야 되느냐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그림입니다. 밑에 가로축은 불안전성이에요. 계속 코드가 변경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코드가, 어느 패키지에 있는 코드가 계속 변경된다. 이게 높은 거예요. 1이 제일 높은 숫자고 0이 제일 낮은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은 추상화된 정도예요. 그래서 0은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가 전혀 없는 상태고 1은 인터페이스로만 구성되어 있는 패키지예요. 이 사람 얘기는 이 선을 따라서, 저 메인 스퀘어라고 쓰이는 이 선을 따라서 선 상에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죠. 계속 변하는 코드에다가 추상화 해봤자 소용이 없죠. 또는 100% 인터페이스로만 돼 있는 패키지가 계속 변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이 선상에 있을 때. 이 선상에서 멀어지거나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멀어질수록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비즈니스 로직을 만들 때는 아무래도 변경은 적으면서 추상화를 많이 한 쪽으로 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화면 웹 티어를 개발하면서 우리가 만든 웹 티어를 누가 갖다가 씁니까? 그걸 확장해서 쓰나요? 그럴 일이 많지 않죠. 없지는 않겠지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변하죠. 요구사항 맨날 변해요. 화면 바꿔주세요. 뭐 이 기능 넣어주세요 하면서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불안정성은 1에 가깝고 추상성은 0에 가까운 저 맨 끝에 점에 가까워지겠죠. 이럴 경우에 자바를 쓰는 게 과연 효과적인가? 자바보다는 동적 타이핑 언어나 방금 얘기했던 노드 같은 거 쓰면은 혹시 더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볼 만하다 이거죠. 그 벌텍스는 그런 관점에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지금 굉장히 빨리 개발되고 있으니 또 노이즈 마케팅 덕에 사람들 관심도 끌었으니 연말쯤 되면 뭐가 더 잘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반대로 루비랑 파이썬 쪽에서도 비동기 IO를 하는 프레임워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루비랑 파이썬의 동시성 처리 문제 때문에 걸려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로 올 수 있죠. 루비나 파이썬, 물론 그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안 올 것 같은데 JVM 위에 올라왔을 때 훨씬 더 자기네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기 보니까 루비로 돌아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한테도 좋은 기술인 것 같고요. 예, 그럼 벌텍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했으니 그건 노드.js를 잊어버려? 라고 할 수 있죠. 아닙니다. 저희 노드.js의 최대의 강점은 엄청난 커뮤니티예요. 뭐 없는 게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만들어진 몇 년 안 됐는데 그 기술 자체도 빨리 성숙했지만 거기에 달라붙은 에코시스템이 엄청납니다. 지금 여기 뭐 여러 가지 MVC 프레임워크나 통신하는 데 쓰는 모듈이나 테스트 코드들 이건 아주 몇 개만 적어놓은 거고요. 저 URL로 들어가면은 그 노드.js에서 쓸 수 있는 모듈들의 목록이 있는데요. 아마 며칠 걸릴 겁니다. 다 읽으려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한두 달 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탄력이 붙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 비동기 IO라는 어려운 프로그램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자신감을 붙게 해줬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건 자바스크립트뿐이고 비동기 IO가 뭔지 컨티뉴에이션이 뭔지 이런 것들 전혀 모르던 사람도 들어가서 일단 발을 들어놓고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은 알게 되는 거죠.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 0.6밖에 안 됐어요. 아직 1.0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아지겠죠 앞으로. 저는 이 결론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고요. 그 벌텍스도 더 좋아질 수 있고 노드도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정도에서 일단 파악한 다음에 계속 뉴스가 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추적하시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기존의 기술 개발 범용 기술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 또는 비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했을 때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